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 교단에서 계속 논란이 뜨거운 주제죠. 항존직 정년 연장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소재열 목사님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뭐가 쟁점인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라기보다는 교단원법의 어떤 권위, 또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혹시 모를 갈등 문제까지 좀 같이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예장합동에서는 이제 목사님, 또 칠의장로님, 시무집사님 같은 항존직의 정년이 만 7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70세요. 네, 이게 꽤 오래됐어요. 1992년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제77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아, 92년에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 이전에도 정년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몇 번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년 문제가 항존직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왜 유독 목사님들 정년 연장에만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냐, 이런 지적이요. 네, 그런 시각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목회 현장에 더 계시고 싶어 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의 어떤 의중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 만 70세라는 규정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한때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아, 해석의 문제요? 네, 2008년이었는데요. 제93회 총회에서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심호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럼 사실상 1년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죠. 이게 뭐 특정 인물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시각도 당시에는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 해석 하나로 사실상 정년이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어허, 해석 하나로 기준이 달라지네요.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바로 다음 해였나요? 2009년에 다시 논의가 있었는데 안 바뀌었고, 또 같은 해에 아예 정년을 75세로 늘리자, 이런 안건도 부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정년 문제가 정말 꾸준히 논의 대상이었던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 제109회 총회에서는 정말 좀 극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정년 연장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안건이 있었는데 이게 별다른 토론 없이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네, 토론 없이요. 네, 그랬다가 뒤늦게 이제 문제를 알게 된 총대들이 막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다시 논의해서 부결시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해프닝이네요. 그만큼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차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의 핵심,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항존직 정년 연장은 총회에서 그냥 단순 결의로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 결의로는 안 된다. 네, 반드시 헌법 개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단 헌법에 항존직의 정년은 만 70세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총회 역시 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헌법이 상위법이니까요. 네. 따라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그런 어떤 유권 해석이나 총회 결의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자료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총회 결의만으로 이걸 하려는 건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좀 용감한 무식,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만큼 헌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매우 엄격하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총회에서 투표 한 번으로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가요? 일단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을 하고요. 통과가 되면 15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가 이걸 1년 동안 연구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전국의 노회, 그러니까 지역별 교회 대표 모임이죠. 거기에 의견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이걸 수회라고 하는데요. 아, 노회수에?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국 노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전체 투표한 노회 원수의 또 3분의 2 이상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와, 과반수 찬성, 그리고 또 전체 투표수 3분의 2 이상.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총회가 이걸 공포해야 비로소 개정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요건을 충족 못하면 개정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여러 단계의 검증과 동의가 필요하군요. 헌법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건너뛰고 그냥 총회결의 같은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자료 표현대로라면 분쟁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화약고. 네. 예를 들어서 헌법상 정년이 지난 목회자나 장로님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교회 내부에서는 저분은 자격이 없으니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같은 게 법원에 제기될 수 있고요. 아, 법적 문제로 바로 가는군요. 그렇죠. 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재정을 사용했다. 이러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 배임까지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장로회 정치라는 교단의 어떤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항존직 정년 연장론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시무기간 연장 희망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교단 헌법의 권위 또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는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30년 이상 지켜온 제도를 바꾸려면 그만큼 신중하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하고 만약 이걸 무시했을 때는 그 대가가 교단 전체의 어떤 혼란과 분쟁일 수 있다. 이 점을 오늘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그 정년 연장 논의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또 법적인 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이 헌법 개정의 어려움, 또 절차를 무시했을 때의 위험성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 정년 연장 논의는 계속해서 때로는 좀 편법적인 방식으로까지 시도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더 오래 심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나 또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게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